자, 이번 3월 26일 날 실시가 됐던 일반경찰 1차 형사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자, 형사법 문제로는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이번 경찰 1차 시험 문제였죠. 원래 모든 시험은 항상 첫 번째 실시가 되는 시험 문제가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형사법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어떻게 출제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항상 첫 번째 시험 문제가 가장 쉽다고. 그러면 앞으로 실시가 되는 형사법 문제는 지금보다 당연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출제가 됐지 쉽게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1차 시험 문제 학원 강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까?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까? 대부분 다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러죠. 그쵸? 왜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습니까?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번 시험이 뭐 쉬웠다, 아니다, 어려웠다, 뭐 풀만 하던데? 평가는 수험생들마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쉽게 출제가 되었다, 어떤 분들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강사들마다 평가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쵸? 그럼 그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자, 이번 형사법 문제가 40문항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4개의 지문이라고 하면 총 160개, 대략 160개의 지문인데 이 지문이 여러분이 갖고 공부하시는 책에 다 있는 지문이라면 여러분 책에 다 있다니까 지문이요? 그럼 그 책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 책에서 다 나왔는데 따라서 그런 책을 갖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쉽다 이렇게 평가하겠죠. 근데 이 지문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에 내용에 빠진 게 많아서 답을 골라낼 수가 없다.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개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책에 한두 개의 지문이 빠지면 이 지문이 틀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공부하신 그 교재가에 빠진 내용이 많다. 그 빠진 내용이 많은 책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번 시험 문제는 어렵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책에 빠진 게 많아. 학원 강의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의 교재를 기반으로 하여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강의가 아무리 좋아도 교재 내용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재가 부실한데 강의가 좋기를 바라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재에 빠진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그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강의 역시 마찬가지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어렵다라고 요번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난이도가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은 자기 교재의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가 강의하는 그 교재의 강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내용이 제 교재에는 다 있어요. 제 교재에 다 있고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교재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어느 하나의 판례라도 빠진 게 있습니까? 아니, 제 책에 다 있다니까. 제 책에 다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험을 평가할 때는 쉬운데? 그냥 평이한데? 이런 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교재를 갖고 시험을 준비하셨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이 공부하신 그 교재 내용이 부실하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교재를 바꾸시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자, 1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기억번은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많이 출제가 된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명확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을 말하는 것이지 최대한이 아니다. X. 2번.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형벌법규에 적용이 되지만 행정법규에도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이죠. 3번.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대국민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즉 형식적 의미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건 대내적 기준이지 대외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형법정주에서 말하는 법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형법정주에서 말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용 중에 하나인 소급표금지 원칙도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을 양정했다 하더라도 소급표금지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왜? 죄형법정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자, 리을번은 최신 판례인데 이 판례를 처음 본다 하더라도 형법 기초가 탄탄하다고 한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다 했어요.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뭡니까? 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은 미리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명문 규정이 없다고요. 즉 성문법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죄형법정이 적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처벌한대요. 배임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하는 거지. 그쵸? 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미음번. 이것은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고 제 교재에도 있는데 제 총론 교재는 없고 제 강론 교재에 있어요. 강론 교재. 강론 책 가시면 이 책 있습니다. 이 지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 특수상해죄가 2016년도에 신설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 형법 제258조 2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반한다. 맞아요. 맞아요. 이것은 282조, 258조 2 특수상해죄죠. 특수상해죄의 예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257조 1항이죠. 257조 1항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죠? 그 형법의 체계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제가 강론 강의 때 설명하기 때문에 그 강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8조 2라고 하는 것이 특수상해인데 특수상해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반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디귿, 리을 이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해설도 나와 있잖아요. 해설도 보시게 되면 상해죄에 따라 처벌해야 되는 것이지 258조 2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시간적 적용 범위죠.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1번도 제 책 내용이 다 있어요. 자, 국법의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신법의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법이 가볍습니까? 국법이 가볍습니까? 신법과 국법을 비교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종류로 가볍다, 무겁다를 따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국법의 징역이잖아요. 신법도 징역이잖아요. 벌금을 고려하는 건 아니에요. 징역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징역끼리만 비교하시면 돼요. 자, 국법은 3년이고 신법은 5년이죠. 그러면 국법이 가벼운 거죠? 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줄 보시게 되면 형은 경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경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 무겁게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1조 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조 1항에 따라
국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왜 이 국법이 더 가볍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이것도 과거의 기출입니다. 자, 2번 질문. 자, 법률 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사정의 변천에 따라서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따라 대체하기 위해서 법령이 개폐됐을 때는 1조 2항이 아니라 1조 1항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2번. 자,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어요.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비록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에 차이가 없다니까요. 차이가 없다면 1조 1항에 따라서 뭐지? 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을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줄에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즉 법조문의 신설로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가 허용하는 겁니까? 허용하지 않는 겁니까? 허용하지 않는 거죠. 즉 소급표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설된 법조문으로 시행되기 전에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X. 제 책에 다 있어요. 자, 다음.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가번을 봅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고 하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구성요건, 즉 법조문에 있다는 거예요. 뭐지? 진정 부작위범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 살인죄는 진정입니까? 부진정입니까? 보통은 자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작위를 통해서도 살인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진정 부작위범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1번 봅니다. 자, 진정이냐 부진정이냐를 설명함에 있어서 형식설이 있고 실질설이 있는데 우리 다수설은 형식설로 보고 있죠? 형식설로 보고 있습니다. 형식설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조문이 부작위범이라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으면 진정 부작위범, 조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부진정 부작위범 이렇게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다중불해산죄는 법조문에 있잖아요. 법조문에 있으니까 이것은 진정 부작위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설에 따랐을 때는 이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렇죠? 동그라미죠.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자, 유기죄의 보호 의무는 법률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잖아요. 나에서의 보호 의무, 즉 부진정 부작위범 같은 경우는 법령 계약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신의칙, 사회상기, 조리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견해에 따르게 되면 유기죄보다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이것도 과거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나, 부진정입니다. 부진정은 고의는 물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이상 과실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다수설은 과실에 의한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은 인정하지만 과실에 의한 진정 부작위범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가 아닌 나로 바꾸면 나가 아닌 가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에요. 나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증인적 지위 외에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합니까? 축소하는 기능을 합니까? 축소하는 기능을 하죠. 확장하는 기능이 아니다. 그 말은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즉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 없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고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은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뭐뭇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이 고의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고의 보물을 처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일반 물건 방할죄, 제가 강의 때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공공위험 발생은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맞나요? 인식 대상이죠. 왜요? 167조 1항의 일반 물건 방할죄는 공공위험 발생이 법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있다. 조문에 있기 때문에 조문에 있다는 말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의 대상이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자, 디귿번. 공무집행 방해죄는 폭행 협박을 통해서 현재 공무를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을 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려면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점, 내가 그 사람을 폭행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 요거만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방해 의사는 필요가 없죠. 방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직 방해에서만 필요하지 공직 방해에서는 방해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 조문에 없기 때문에. 자, 1번. 방조범은 이중의 고의를 요하죠. 고의범도, 교사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의 고의를 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맞아요. 정범이 정하는 범죄,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아닙니다. 구체적 인식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자, 미음번. 친족상도로의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인식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왜요?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에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말은 조문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인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자,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 이게 착오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5번 지문이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 이 교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존에서 출제가 됐던 것은 교사가 아닌 그냥 단독범일 때 보통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공법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제가 다 강의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갑은 을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를 하였다. 보세요. 갑이 있네요. 을이 있죠. 자, A 죽여라. A 살인 교사를 했어요. 을이 알았대요. 그래서 을이 A 살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 을이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골목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자, 총을 쏘았다. 사망했습니다. 사망을 확인해 보니까 알고 봤더니 A가 아닌 A와 똑같이 닮은 동생 B였다. B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을이 총을 쏘았다는 거죠. 총을 쏘았는데 집단에는 A 자, A 살인 J 고의로 총을 빵 쐈는데 알고 봤더니 A가 아닌 B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이렇게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을은 착오를 일으켰죠?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갑과 을의 대책은 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라고, 객체의 착오잖아요. 지금 B인데 B를 A라고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객체 착오인 거예요. 방법의 착오가 아닌 명중했잖아요. 명중했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가 아닌 객체 착오인 거예요. 자,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그렇죠? 구체적 부합설이 뭡니까?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할 때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술을 인정하는 견해죠. 즉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요 객체의 착오에 대해서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고 그 외의 나머지 착오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자, 그것을 전제로 하여 푸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을에게는 살인 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만 보시라고 지금 을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만 보시라고요. 이렇게. 자, 지금 을이 A를 살해하려고 빵 쌌는데 알고 보니 B였잖아요. 이것은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 인식한 것과 발생 사실이 일치하잖아요. 대신 그것이 A가 아닌 B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구체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B에 대한 살인죄 기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처럼 살인 미수죄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해설해 보시게 되면 발생 사정 고의 기수, 즉 B에 대한 살인죄 기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만일 을이 A가 오는 것을 총을 보고 빵 쐈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C 소유의 자전거에 맞고 자전거 일부가 손괴되었다. 이건 뭐죠? 이건 무슨 착오야? 빗나갔다 했잖아요. 이것은 방법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 방법의 착오인데 이게 구체적 사실 착오입니까? 추상적 사실 착오입니까? 지금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이건 자전거잖아요. 사람과 자전거는 조문이 달라요. 그치? 이건 추상적 사실 착오인 거예요. 추상적 사실 착오.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인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 부합설이든 법정적 부합설이든 간에 뭐로 봅니까?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건데 그럼 보세요.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자전거 손괴에 대한 과실 손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괴죄는 과실범 초율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실범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형도 아닌 거죠. 결국 뭐다? 인식에 대한 미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A에 대한 살인 미수밖에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지문 보니까 과실재물 손괴죄로 처벌된다? 틀렸죠. X입니다. 자, 이 견해는 법정적 부합설이든 추상적 부합설이든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가만히 1번 지문에 이어진 게 2번 지문이기 때문에 만일 을이 A가 이렇게 나왔으므로 이 만일 을이 A가 오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았다는 말은 이 1번 지문이 구체적 부합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은 구체적 부합설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쨌든 간에 결론은 구체적 부합설이든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은 똑같다고요. 근데 문맥의 흐름상 1번에서 2번으로 흘러지는 문맥의 흐름상 이것은 구체적 부합설로 푸는 것이 맞다. 근데 구체적 부합설을 풀든 법정적 부합설을 풀든 결론은 똑같다. 즉 인식에 대한 미수밖에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3번 봅니다.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한 갑의 착오도 보세요. 갑은 교사범이잖아요. 갑의 착오도 객체 착오로 보았다고 했을 때 구체적 부합설 견해에 따르게 되면 갑에게는 살인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아니 보세요. 을도 객체 착오로 풀었고 갑도 객체 착오로 풀었다는 거예요. 풀었을 때는 이거잖아. 1번 지문에 해당되듯이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 착오 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과 발생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겁니다. 부합하는 것이므로 1번 지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번 지문과 똑같이 살인 미수와 과실의 상경이 된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지. 그렇죠? 답은 뭐라고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것은 제가 해설에 설명해 놨어요. 해설해 보시면 을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 갑도 객체의 착오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인식과 발생이 구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발생 사실은 고의 기수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됐고 4번 질문 갑니다. 을의 착오를 객체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한 갑의 착오를 이번에는 방법의 착오로 봤어요. 차이가 뭐야? 3번은 객체 착오로 풀었고 4번은 방법의 착오로 풀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결론이 될 것이냐? 이것은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에는 갑은 살인죄의 교사로 된다. 맞습니까? 맞아, 틀려요.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자, 지금 이 객체 착오잖아요. 그치?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그것이 인식과 발생 사실이 구성요건으로 보든 죄질로 보든 똑같아요. 똑같으므로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불문하고 전부 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살인죄의 교사가 됩니다. 그쵸? 정확히 말씀드리면 갑은 살인죄의 그쵸? 을은 살인죄가 되고 밥은 살인죄의 교사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6번 갑니다. 자, 갑은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안가품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근데 A는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상태였고 연탄가스를 피웠다. 그쵸? 근데 유리창을 깨뜨린 결과로 A는 결국 구조되고 말았다. 무슨 사례죠? 여기 나와 있잖아. 우연 긴급피난 사례입니다. 즉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의한 경우로서 우연 정당방위가 있고 우연 긴급피난이 있는데 이 지문은 우연 긴급피난 지문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됐던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갑이 무죄라고 하는 견해라고 보았는데 무죄라고 한 견해는 뭐였어요? 주관적 정당 요소, 불효설의 입장이죠. 불효설, 필요설 이런 견해가 있었잖아. 여기 지금 우연 긴급피난인데 이 긴급피난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관련해서 주관적 정당 요소, 불효설이 있었고 필요설이 있다. 그쵸? 필요설. 필요설은 견해가 두 가지였죠? 하나가 이제 기수범설이 있었고, 두 번째가 불능 미수범설이었다. 불능 미수범설은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죠. 이거를 유추 적용하죠? 불능 미수를 유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임의적 감면으로 처리했던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불효설은 위법성 조각 이어서 무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보세요. 무죄라고 하는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효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결과반 가치만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될 수가 있다. 맞죠? 그래서 이 불효설은 주관적 정당에서 불효설은 결과반가치론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지문이네요. 지금 지문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잖아요. 자, 2번 지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의 요건은 기수범 처벌에 대한 감경만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불능미수범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능미수범설은 감경 또는 면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존재하는 이 객관적 정당한 상황은 이 감경이나 면제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은 불효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설 중에서 불능미수범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 답은 2번이네요. 3번 지문
객관적 정당화 사정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다. 그렇죠. 뭡니까? 이 불효설 같은 경우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 객관적 정당화 사정의 존재가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이 갑에게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 사정이 있든 없든 간에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게 되면 무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4번 같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똑같게 평가한다는 비판점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 지문이 이해가 됐다면 4번 지문도 저절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은 제가 갖다 놨어요. 자, 7번 지문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박스 지문은 사회상계라고 하는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이 뭡니까? 정당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당 행위를 골라라는 겁니다. 자, 1번 지문. 칼을 들고 찌르자 그 칼을 뺏었어요. 그 칼을 뺏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당 행위가 아니겠죠? 정당 방위도 아니에요. 정당 방위도 아니고 정당 행위도 아니다. 2번 질문입니다. 차를 조금씩 전진시켰다고 했을 때 이걸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판례가 뭐라 봤습니까? 폭행죄로 봤어요. 특수폭행죄. 그래서 정당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 방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디귿번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 승낙으로 보지 않았죠? 그렇죠? 상당성을 탈락시키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X. 자, 4번 질문. 강론책 모욕죄감이 이 판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 방패로 쓰신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모욕죄의 구속요건에 해당성은 인정된다 했어요. 모욕적 표현으로 봤지만 위법성을 탈락시켰습니다. 즉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은 20조, 형법제 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직까지 문제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합니다.